산골짜기 외딴 과부집. 옛날 어느 마을에 여색을 좀 밝히는 선비가 살았다. 하루는 고개 넘어 친구 집 잔치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술 한 잔에 발걸음이 느려 그만 해가 지고 컴컴한 저녁이 되고 말았다. 상강이 지난 계절이라 밤 공기가 몹시 싸늘하였다. 선비는 발길을 재촉했지만 가도 가도 시커먼 산골짜기엔 불빛이라곤 보이지 않는다. 식은땀을 닦으며 산허리를 돌자 멀리서 가느다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는 살았구나.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를 건너 갈대밭을 헤집고 살인문까지 다다랐다. 주인장 계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선비의 고함에 안방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다. 이 밤중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는지요? 친구 잔치집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손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단양에 닿을 줄 알았는데 산속만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불고염치하고 찾아왔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군요. 이 길로 30리만 가면 매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선비는 산길 30리를 또 걸어야 한다는 말에 부인 살려주십시오. 하룻밤 댁에서 유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했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살고 있어서. 말끝을 무 썰듯이 싹둑 자르지 않아 선비가 또 울음 섞인 소리로 부탁입니다. 호환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자 부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선비에게 다짐을 받았다. 산골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과부라고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개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넌방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나서 부인이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왔다. 이 시간에 산길을 헤매다 왔으면 끼니도 못 챙겼을 것 같군요. 선비는 감격해서 목이 잠겼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부인이 깔아준 이부자리에 눕자 잠이 오지 않는다. 비운 밥상을 들고 나가던 부인의 자태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다. 선비는 자는 척하면서 여인이 있는 건너방 문 쪽을 쳐다보았다. 아직 불빛이 있는 것 보니 여인이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선비의 심장이 요동질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선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방문을 열고 여인이 있는 방으로 달렸다. 그러나 선비는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억눌렸다. 선비는 마루를 건너 건넌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두 눈은 말똥말똥하고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부인이 안방 문을 열더니 마당 쪽을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문을 닫았다. 선비는 또다시 심장이 콩닥콩닥하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건너 안방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자는지 자는 척하는지 호롱불을 켠 채 요 위에 누워있는 부인을 보고 선비는 속으로 부인,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안방 문을 살짝 당겼더니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 아니야. 나는 개 같은 놈이 아니야. 선비는 밤새 그러다가 선잠에서 깨어나니 벌써 해가 중천 가까이 갔다. 부랴부랴 의관을 차려입고 담보찜을 메고 처마 밑에서 부인,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안방에서는 대답조차 없었다. 살인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 살인문 밖으로 부인이 나와 한 줌의 소금을 획 뿌리며 한마디 뱉었다.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홍기섭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다. 당시
홍기섭은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하였지만 청렴하기론 감히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홍기섭이 참봉으로 임명되어서 종로구 개동의 윗마을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집안에 들어온 도둑은 아무리 둘러봐도 훔쳐갈 만한 게 없자 솥단지라도 떼어가겠단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를 들은 홍기섭의 부인은 도둑이 부엌에 들어와 솥단지를 떼려고 한다며 남편에게 귓속말로 속삭이자 홍기섭은 그것을 떼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보다 더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 것 같소. 그냥 가져가도록 하십시다. 하면서 태연하게 다시 잠을 청했다. 부엌에 든 도둑은 솥단지를 떼가려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한동안 밥을 해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집주인이 측은하고 가엾단 생각을 하게 된 도둑은 낮에 다른 데서 훔친 7냥의 엽전 꾸러미를 솥단지 속에 넣어두고 나왔다. 이튿날 아침에 홍기섭의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 떼어간 줄로만 알았던 솥단지가 제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솥안에 누런 엽전까지 들어있는 것이었다. 부인은 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서 내려준 것이 분명하니 우선 뗄나무와 식량이며 고기를 사면 어떠냐고 남편에게 묻자 홍기섭은 정색을 하면서 아내를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게 어찌 하늘이 내려준 것이겠소? 이 돈은 틀림없이 잃어버린 자가 있을 터이니 돈의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돌려주는 게 좋겠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빨리 와서 찾아가기 바란다고 방을 써서 대문에 붙였다. 이윽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 지난밤 그 도둑이 선빈의 집의 동정도 살펴볼 겸 왔다가 대문에 써붙인 글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홍기섭 부인에게 물었다. 이 집이 누구 댁이오? 홍참봉대기요. 라고 대답하자 다시 도둑이 저기 대문에 써붙인 글은 무슨 뜻이오? 이에 부인은 그간의 이야기를 소상히 알려주자 도둑은 무엇인가를 결심을 한 듯 홍참봉을 만나 뵙기를 청하였다. 홍기섭을 만난 도둑은 바닥에 엎드려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자신이 어젯밤에 들렸던 도둑임을 밝혔다. 남의 집 솥안에 돈을 잃어버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면서 자신이 돈을 놓고 가게 된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중하게 돈을 받아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홍기섭은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갖겠는가? 당장 가져가기 바라네. 라며 완강히 거절하였다. 도둑은 오늘 비로소 양반다운 양반을 보았다며 앞으로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도둑질 습관을 고치고 홍참봉의 하인이 되기를 자청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인하여 홍기섭과 도둑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서로의 가세를 불려갔다. 이후에 홍기섭의 손녀가 헌종의 계비가 되었고 아들 홍재룡은 익풍부원군이 되었다. 홍기섭 또한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고 유씨성을 가졌던 도둑 역시 많은 덕을 쌓아서 유군자로 불리게 되었다. 하품하는 사이에 금이빨을 뽑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에게 홍기섭의 염결과 의연함이 요구된다. 개코도 모르면서 숙종대왕이 어느 날 미행 중 수원성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는데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을 옆에 놓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숙종이 궁금하여 총각에게 사연을 물어보니 이보시오. 왜 그리 슬피 우는 거요? 총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였다. 오늘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퍼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님 묘자리를 팔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총각의 말을 들은 숙종은 너무 황당해하였다.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하여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숙종은 필시 무슨 연고가 있지 싶어서 그 총각에게로 다가가 다시 물었다.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의 것인가? 제 어머님의 관입니다. 그런데 개울은 왜 파는고? 하고 짐짓 알면서도 딴청을 하고 물으니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보게,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에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재차 다그쳐 물으니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불쌍하다면서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와 이 자리에 꼭 묘를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직관인데 저기 저 언덕 오막사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하고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곤혹스런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나리에게 하소연하듯 늘어놓았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 하니 갈처사라는 직관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국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 자 적었다. 여기 일은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 한 번 황당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직관이 냇가에 묘를 쓰라 했지. 이번에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총각은 지체 없이 빠른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갔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관이 동행하질 않나. 창고에 쌀이 쏟아져 바리바리 실리지를 않나. 아, 상감마마?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냇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상감마마를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처사라는 자를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가 보니 산마루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갈처사의 단칸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겐이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노인 행색이었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었다.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서 물었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쳐 삼았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더러 냇가에 묘를 쓰라 했소. 그렇소. 듣자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냇가에 묘를 쓰라니 당키나 한 마리여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여. 숙종에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갈처사 또한 촌노인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터인 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속으로는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 앞에서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여.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갈처사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었던 것이었다. 숙종은 갈처사의 대가릴성에 얼마나 놀랬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오?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귀찮게 떠들기만 하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숙종은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나라님이 찾아올 자리여.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이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임금이 언제 찾아옵니까?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나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 어디에 있더라. 하며 방 귀퉁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실색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와 변복한 임금님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임금님을 알아본 것이다. 여보게, 갈처사 괜찮소.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상감마마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겠사옵니까?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오능에 자리한 명릉이다. 그 후 숙종은 갈처사에게 3,000냥을 하사였으나 갈처사는 노자돈으로 30냥만 받아들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두견세의 전설. 먼 옛날 중국 대륙의 총나라에 이름이 두우요 제호를 망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총나라는 지금의 사천성이다. 어느 날 망제가 문산이라는 산 밑을 걸어가고 있다가 흘러가는 물소리가 너무 좋아 운치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흐르는 강가에 물에 빠져 죽은 시체 하나가 떠내려오더니 망제 앞에서 눈을 뜨고 살아나는 것이었다. 망제는 기이하게 생각되어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물으니 저는 형주 땅에 사는 별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강에 나왔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망제는 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이 내게 어진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령에게 집과 전답을 주고 그로 하여금 정승을 삼아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었다. 망제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본 별령은 은연중 불충한 마음을 품고 망제의 좌우에 있는 대신이며 하인까지 모두 매수하여 자기의 신복으로 만들고 정권을 휘둘렀다. 그때의 별령에게는 얼굴이 천하의 절색인 딸 하나가 있었는데 별령은 이 딸을 망제에게 바쳤다. 이에 망제는 크게 기뻐하여 나라 일을 모두 벌령에게 맡겨버리고 밤낮 미인을 끼고 앉아 나라에 관한 정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방탕한 생활로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 별령은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정사를 주무르다 못해 역모를 꾀하여 여러 대신과 협력하여 망제를 국외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망제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 그 원통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죽어서 두견이라는 새가 되어 밤마다 부려기를 부르짖어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울었다. 후일 사람들은 그를 원조라고도 하고 두우라고도 하며 귀촉도 혹은 망제온이라 하여 망제의 죽은 넋이 화해서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다른 말로는 귀촉도, 망제온, 소쩍새, 부려기, 자규라 한다. 선비와 산중의 미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어 삼강오륜 인의예지를 다 익혔으나
살기가 무척 어려웠다. 벼슬을 못하여 녹을 받지 못하는 데다 배운 게 글 읽는 일뿐이라. 농사든 장사든 아무것도 못하니 살림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 하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말하기를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해라. 했던 참이었다. 이 선비가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그 말만 믿고서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가는 판이다. 한양까지 집신을 신고 걸어서 가려니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쉬지 않고 간다고 가다 보니 어느 날 그만 인가도 없는 산골짜기 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깜깜한 가운데 길을 잃고서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깜빡인다. 어찌나 반가운지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가고 보니 꽤나 그럴싸한 기와집이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자 뜻밖에도 천하절색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것이었다. 웬 선비 양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요? 그러자 선비가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밤중에 다른 데 가시지도 못할 테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자가 안으로 안내해서 방을 정해주더니 조금 있다가 시장하실 테니 좀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차려오는데 근래에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이었다. 이상하군.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만반진수를. 의심이 갔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앞뒤 가릴 것 없이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먹고 나서 궁금증이 나서 여인한테 말을 걸어보았다. 부인, 혼자 계신 집에서 이리 대접을 받으니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산 중에 왜 혼자 사시는지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소매를 붙잡으면서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신 터인데 하루만 더 쉬다가 가시지요. 어째 보내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자 선비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갈 길도 있고 그 집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는 밤이 되어 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이틀 더 묵는다는 게 어느새 달포가 지나고 말았다. 그제서야 선비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았는가. 정신을 차려야 해. 선비는 여인더러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 여인이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였다. 아무 걱정 말고 더 쉬다 가세요. 선비님 댁에 벌써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보내두었답니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다시 또 그 집에 머물면서 갖은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나자 선비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내 꼭 다시 오리다. 그러자 여인은 알았습니다. 다시 꼭 오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노자는 물론이려니와 말까지 한필 내주는 것이었다. 선비가 집에 당도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선비를 맞이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었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냈는지요? 잘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요. 내 친구인데 오죽할까. 이렇게 둘러댔지만 그 재물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분명했다. 세상의 덕을 봐도
이렇게 단단히 볼 수가 있나. 선비가 집에서 두어 달을 묵으려니 자꾸만 그 여인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들어서는 여인을 찾아 길을 떠나는 참이다. 선비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서 여인이 사는 집이 보일락말락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보게,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게. 선비가 놀라서 살펴보니 백발이 성성한 어떤 노인네가 오동나무 밑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노인장은 미십니까? 내 말을 잘 듣게나.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선친의 친구로세. 그분 부탁으로 이렇게 온 거야. 어떤가? 자네 지금 웬 여자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리면서 그렇습니다만. 자네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욕이야. 천년 묵은 구렁이가 둔갑한 거란 말일세. 지금 자네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믿기지 않거든 내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의 당도에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그 여자가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물었다가 여자를 향해 확 뱉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어. 명심하게. 그 말을 남기고는 백발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여자의 집에 당도한 선비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살짝 담을 넘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구렁이 굼실굼실 서려 있었다. 선비는 그만 오금이 다 저려왔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는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와서 문을 두드려 주인을 찾았다. 그랬더니 그때 그 여인이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선비가 방에 앉아 기다리자니 여인이 전처럼 진수성찬을 차려서 내오는 것이었다. 분길 같은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권하는 것이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은 선비는 순간 갈등에 휩싸였다.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자는 죽겠지. 그러나 따져보면 저 여인 덕에 내가 가진 호강을 다 누려보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던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선비는 여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밥을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쥐면서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내게 뱉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그만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일에 얽힌 사연을 말해주었다. 선비님이 만난 백발노인은 천년 묵은 지내랍니다. 이 골짜기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랍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다. 그리 된 일이군요. 나는 그간에 입은 은혜가 과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자고 작정했었다. 죽기는 왜 죽는답니까? 만약 선비님이 저한테 밥을 뱉었다면 오히려 해를 당했겠지요. 천년을 기다린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판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다 잘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자,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길이 평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니 선비는 희뜩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 위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터가 눈에 보였다. 이게 정령 꿈은 아니었구나. 그 후 선비가 집에 돌아온 뒤로 모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 여인에게 회초리 맞은 선비. 조선 숙종 때의 일이다. 어느 선비가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어떤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그러자 늙은 집주인이 말하기를 사실은 저희 부친 제사가 오늘 저녁인데 제사를 모시러 부인과 함께 형님 댁에 가야 하므로 혼자 된 과수 며느리가 홀로 집에 있게 되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아무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선비의 행색이나 모든 것을 보아하니 그리 막대어 먹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집주인은 선비에게 집을 맡기고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집을 떠났다. 그날 밤 외딴 초가집에는 길손인 선비와 며느리 둘만이 단칸방에 남아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젊은 며느리는 외간 남자와 같은 방에서 지내자니 어색하여 밤새워 물레를 돌리며 앉아서 밤을 지새울 생각이었다. 어느덧 밤은 점점 깊어갔다. 선비는 피곤함을 느꼈는지 윗목에 누워버렸다. 며느리는 어색한지라 계속 물레만 돌리고 있었다. 선비는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야심한 밤에 낯선 여인과 한 방에 있자니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윗목에 누워있던 선비는 은밀히 딴 생각이 일어 뒤척이는 척하고 다리를 여인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여인은 잠결에 그러는 줄 알고 조용히 다리를 내려놓고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다시 다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자 여인은 남자가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고는 남자를 흔들어 깨우고 나서 엄한 목소리로 매섭게 질책했다. 사람의 도리를 알 것 같은 분이 어찌 이런 행실을 보이십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손님을 믿고 집을 부탁까지 하셨는데 불량한 마음을 품고 이러시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옳습니다. 이는 마땅히 종아리를 맞아야 할 일이니 나가서 회초리를 가져오시지요. 선비는 단정하게 앉아 훈계를 하는 여인의 행동이 추호도 어긋남이 없고 흐트러진 모습이 전혀 없음에 오히려 자기의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여 여인의 말대로 밖에 나가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다. 회초리를 건네받은 여인은 선비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또 어느 지방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 집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주인인 젊은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서 자기 마누라를 좀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는 집을 떠나버렸다. 밤이 되어 선비는 그 집 젊은 부인과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랫목에서는 여인이 윗목에서는 선비가 자고 있었다. 선비는 지난번 어떤 집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젊은 부인에게 호되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신하게 잠을 청하기로 하고 침수에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이 일어나서 손님이 춥겠다면서 아랫목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선비는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그냥 잠을 청했다. 그러나 여인은 은근하게 남자를 유혹하면서 콧소리를 하면서 유혹했다. 선비는 전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밤중에 회초리를 맞은 생각을 하고는 여인의 유혹에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앵돌아져 말하기를 허우대는 멀쩡한데 남자구실을 하지 못하는 병신 같으니 세상에 사내가 너뿐이더냐.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여인이 나간 지 얼마 후에 다른 사내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욕정을 태우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먼 길을 떠난다고 하고 집을 나갔던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그동안 의심이 가던 차에 오늘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면서 정을 통하던 남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난 후 그 남편은 윗목에서 자고 있는 선비에게 말하기를 손님께서는 참으로 올곧은 분이십니다. 마누라의 행실이 하도 나빠 오늘 밤에는 그년의 행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먼 길을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마누라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격분한 나머지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하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날이 새자 그 집을 떠나온 선비는 산마루에 올라 자기가 떠나온 집을 내려다보니 그 집에서 불길이 솟으며 타고 있었다. 며칠 후 선비는 지난밤 회초리를 맞은 그 집으로 가보았다. 3년상을 모두 마친 과부 부인이 선비를 맞이했다. 그 후 선비는 과부와 혼인하여 100년해로 하였다. 이 선비는 바로 조선 숙종 때 홍우원이라는 문신으로 자는 군징이요. 호는 난파다. 검열, 주서, 정자, 예안영감 등을 역임했으나 말년에는 허적의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문천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떴다. 그의 저서로는 난파집이 전해온다.